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지금 증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견도 많고 내려간다는 의견도 많고 되게 양쪽으로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올라간다는 측에서는 물가가 잡히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증시도 이제 그런 의견이 있고, 아닌 측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특히 이제 연준 쪽이죠. 실업률이 아직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못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뷰. 물론 연준이 이제 증시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이제 좀 약간 하방을 보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과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맞을지, 그러니까 사실 그냥 딱 답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들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 BOJ도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일단 이번 회의에서는, 이번 금정위 회의에서는 좀 완화적으로 나왔고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일단 오늘 수급까지만 보고 바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마이너스 한 0.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코스닥은 한 0.3%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일중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개인이 한 1,5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한 7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기관이 약 1,000억 정도씩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2,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과 이제 외국인이 200억, 100억 정도 소폭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한 2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다시 이제 파일을 켜서 보면은 수급 쪽 데이터 보시면은 일단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2조 정도 사면서 증시 올린 건 이제 외국인이 끌어올렸었고요. 개인은 한 3조 정도, 4.7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은 크게 변화는 없고요. 작년 연초부터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개인이 매수 중이긴 하지만 한 10월 정도 부근부터 해서는 개인이 쪽도 매도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길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개인이 많이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급으로 봤을 때는 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진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단기 수급 같은 경우에는 꽤나 외국인이 많이 산 상황이다. 마이너스 17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까지 왔으니까 한 13조 정도 샀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바닥 정도에서 꽤나 많이 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OJ부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좀 YCC를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면 그냥 일본 쪽 거 데이터를 보시면은 일단 부채가 많이 감소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YCC 그냥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한 1%든 0.75든 지금 이제 10년물 금리를 이제 0.5로 고정을 시키고 있는데, 저번에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금리 이제 만기라고 하면은 이 10년짜리 30년짜리 5년짜리 0년이라고 치면은 이 10년 금리를 원래 이제 0.25였다가 이번에 0.5%로 올렸거든요. 여기 이상 올라가면 그냥 우리가 다 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YCC입니다. 이제 Yield Curve Control이라고 해서 이 수익률 곡선을 컨트롤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YCC라고 하는데, 0.5를 하고 있었는데 0.5 이상으로 팔려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사실 0.5를 넘어가 있었기도 하고, 이미 물가 데이터를 한번 보시더라도 일본 제가 소비자 물가도 넣어놨는데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 물가가 이 시계열이 거의 보시면은 71년부터 나오는데 거의 그때부터 해도 가장 거의 높은 수준입니다. 이 7, 80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물가까지 왔고, 여긴 지금 그리고 또 고점도 치지 않았거든요.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여전히 아직까지는 속도는 좀 줄었지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YCC 풀 수도 있지 않을까 했더니 아직까지는 좀 비둘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실업률이 사실 되게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BOJ 얘기는 좀 접어놓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었다, 국내든 미국이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뭐 ECB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워낙 낮은 거예요. 지금 실업률이. 그래서 이게 한번 그냥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보죠. 이게 오늘 그냥 순서를 그냥 아예 그냥 좀 뒤죽박죽해서 좀 설명을 하면은 그냥 뭐 미국 기준으로 한번 본다라고 쳤을 때 이 실업률이 낮을 때는 항상 증시가 좋았고요. 높을 때는 항상, 그러니까 높아질 때는 증시가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이게 실업률 역축이거든요.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PT가 아니라 사실 퍼센트죠. 이게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고, 실업률이 내려갈 때 주식도 당연히 내려가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죠. 결국 이 역축이니까 반대로니까 실업률이 그러니까 가장 낮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높아질 때 주식이 당연히 내려갔고, 낮다가 높아질 때 당연히 주식 내려갔고요. 낮다가 높아질 때 당연히 주식이 여기서는 조금 올라갔었지만 여기서 결국은 다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선 또 올라가긴 했었네요. 주식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고, 여기선 또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까지 이렇게 높게, 그러니까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거의 역대급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물가가 쉽게 잡힐까? 라는 게 일단 의문인 거죠. 일단 실업률 쪽 데이터를 또 조금 낮은 걸 중시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상황에서 계속 실업률이 낮은데 물가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건 거의 다 상품 물가거든요. 에너지 쪽 물가. 그 에너지 쪽 물가가 내려가고 있지만 서비스 쪽 물가는 생각보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물가가 좀 늦게 잡히지 않을까 생각보다, 아니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일단 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쪽 쪽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은 결국 뭐 두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실업률 데이터만 봤을 때는 증시에는 일단 하방 요인이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더 좋아질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안 좋아질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는 건 당연히 증시에 당연히 악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악영향이고, 그냥 또 밸류에이션 데이터를 또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잠깐 좀 걸리고 있는데, 또 그냥 순서를 오늘은 그냥 요인들별로 살펴보면, 밸류에이션만 봤을 때는 이건 이제 LG갭과 할 때 페드 모델인데요. 주식 안에 있는 기대수익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냥 빨간 색깔인데요. 높을수록 저평가하고 낮을수록 고평가라는 건데, 뭐 코로나 때는 상당히 쌌었고요.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올랐었고, 근데 결국에는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밸류도 많이 높아지면서, 물론 중시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은 금리로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비싸기는 합니다. LG갭이나 이제 페드 모델이나 페드 모델은 나눈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밸류로 봤을 때는 또 아직까지는 여전히 고평가여서 또 하방이다.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냥 딱 뭔가 선입견을 빼고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밸류로 봤을 때는 그냥 이건 명확하게 낮으니까 이건 그냥 고평가가 맞는 거죠. 일단 밸류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고요. 뭐 코스닥으로도 봐도 일단 밸류로 봤을 때는 좀 고평가가 있어 보인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랑 S&P 둘 다 같이 있는 걸 봤을 때는 S&P가 조금 더 고평가가 있어 보인다. 두 나라 다 고평가긴 하지만 뭐 데이터상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뭐 페드 모델로 봐도 두 나라 다 일단 고평가긴 하다. 데이터로 봤을 때. 그래서 일단 뭐 밸류에이션 데이터는 확실히 고평가로 보인다가 뭐 결론인 것 같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S&P 쪽 그냥 PBR과 퍼를 본다 하더라도, 뭐 퍼야 트레일링이니까 뭐 생략한다 하더라도 PBR도 뭐 너무 높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기술적 때 나오긴 해야 되겠지만, 이게 2파가 조정되고 다시 3파로 가기에는 이 밸류가 너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밸류가 너무 높다.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보다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높기는 한 거죠. 여기서 새로운 3파 출발이라고 하기에는 좀 높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ROE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과거 평균치 정도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퍼는 이제 트레일링이어서 많이 낮아지긴 했고요.
PBR 같은 경우에도 많이 낮아져서 뭐 미국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나은 게 사실이다. 일단 국내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다만 ROE도 국내 쪽은 많이 하락은 했다.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도 많이 내려오긴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용잔고를 일단 보면은 전에가 이제 10일 날이었을 거예요. 뭐 거의 크게 변화는 없다. 15.9조 정도. 그 정도 돼서 뭐 크게 변화는 없고요. 실업률이 아니라 뭐 신용잔고는 크게는 변동은 없고, 근데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높다.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신용잔고 증감 속도 같은 경우도 뭐 내려오고 있는 추세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보다가 이제 오늘은 또 좀 인구 데이터가 있어서 이건 좀 이따 마지막에 다 보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제조업하고 비제조업도 많이 지금 꺾인 상황이다. 뭐 특히 이제 ISM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50을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10월 달에 이제 50까지 내려왔었고요. 뭐 일단 뭐 계속 경기가 일단 좀 꺾여 있는 상황이다 라고는 뭐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 데이터로 봤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엄청 바닥까지 내려온 건 아닌 것 같다. 일단 뭐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고점보다는 훨씬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 뭐 엄청 저평가 영역까지는 아니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는 좀 비싸 보이긴 한다라는 게 사실 수치적인 것 같고요. 뭐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 200 이동평균선 하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위험 선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120일이랑 50일도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단기, 중기, 장기는 일단 다 위험 선호로 돌아왔다. 사실 하이힐드 스프레드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뭐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는 ATR은 뭐 살짝 다시 내려와서 위험 선호로 다시 코스피 돌아왔고요. VBIX,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다시 위험 선호, ATR, 빅스 다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로 돌아왔다.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위험 선호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실질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조정해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 단계로 보이고, 한국 실질 아파트 가격 지수는 꽤나 조정은 많이 받았다. 뭐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 감안했을 때는 뭐 꽤나 많이 조정을 받다 보인다 라고 생각을 됩니다. 뭐 금은 비율은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PIR 봐도 아직은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전세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바닥을 거의 찍을 만큼 또 여기는 또 많이 내려온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요인이 다 있기는 하죠. 근데 다만 또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질 금리는 뭐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뭐 통화량 대비해서 또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보면은 이제 S&P를 통화량 대비해서 M2 대비해서 봤을 때는 통화량 대비해서는 증시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고평가로 보입니다. 높은 건 또 사실이죠. 나스닥으로 봐도 그렇고요. 윌시 5천으로 봐도 그렇고, 윌시 5천을 GDP 대비로 하더라도 여전히 사실 이 데이터도 고평가로 보입니다. 미국 주택가격 대비해서 S&P도 여전히 고평가로 보이고요. 뭐 코스피 M2로 나눈 수치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로 보입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가격 지수로 나눠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고평가로 보입니다. 뭐 중국 M1 나누기 M2로 봐도 여전히 일단 유동성은 많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이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이 실업률은 왜 안 오르고 있을까요? 왜 안 오르고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 뭐 양적 완화를 많이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은 것도 첫 번째 요인일 거고요. 뭐 미국이 재정 정책을 많이 해서 그냥 돈 자체를 뿌리기도 했죠. 실제로 현물 자체를, 현금 자체를. 뭐 재정 정책도 끔 이제 한 영향이 있고, 그냥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보다 경기가 아주 나쁜 게 아니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많이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오늘 좀 추가로 설명드릴 게 이제 인구적인 요소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뭐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고 뭐 고령화가 많이 된다는 걸 모르실 분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각보다 수치화적으로 보는 경우는 많이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봤고요. 뭐 세계 인구 같은 경우는 아직 22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21년까지 나왔습니다. 총 세계 인구 78억 명 정도 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산 가능 인구에 거의 가까운 수치죠. 15살부터 64까지 64살까지 했을 때 약 한 51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증감이 더 중요한 건데요. 원래 세계 인구 증가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70년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그 폭 자체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고, 원래는 인구 증가율보다 이제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이 훨씬 더 높았잖아요. 근데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약 한 2014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이게 정확하게 생산 가능 인구는 아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부르죠. 생산 가능 인구가 훨씬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고령화가 되고 있다 해도 맞는 거죠. 근데 고령화가 일단 되고 있다는 게 왠지보다 일단 다른 나라들 데이터부터 살펴보죠. 미국 같은 경우도 더 급격합니다. 미국 보시면 뭐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가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고, 중국 같은 경우도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확 줄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도 뭐 더 할 나위 없습니다. 거의 이제 마이너스적인 1%를 향해 가고 있고요. 고령화가 훨씬 더 가파르게 가는 걸 이 인구 증감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제2의 중국이다라고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 속도도 여기도 가파르게 지금 진행 중이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는 훨씬 더 가파르게 진행 중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왜 이제 인구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사람이 주니까, 그러니까 특히나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주니까 이제 당연히 사람에 대한 공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임금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1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도 생각보다 고용률이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고용률이 계속 좋게 나오니까 또 임금이 올라가니까 물가는 생각보다 안 잡힌다 라고 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모든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 고령화가 안 되는 나라가 그나마 아까 인도긴 했는데, 인도도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확실한 고령화는 아니지만, 고령화가 되면 뭐 사람들이 디플레이션이다라고 많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는 게, 고령화가 된 사람이,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저축을 할까요? 소비를 할까요? 결국 저축한 돈을 소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나이가 드셔서 뭐 또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돈 버는 금액이 내가 소비하는 금액보다 작은 사람이 거의 99.9%겠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증가가 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은 벌지 않지만 나이가 드셔서 소비량 자체는 오히려 증가를 한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소비 젊을 때량이 젊을 때보다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저축을 하지 않고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럼 소비가 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저축은 줄고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결국 금리 인상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성장하고 사실 금리랑은 정확하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경기랑 금리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는 높아질 수 있고 경기가 좋아도 금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줄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 실업률도 이제 뭐 화폐 한상도 분명히 있고요. 화폐 한상이라는 게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나다 보니까 막 매출이 일단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순이익은 안 좋아도 매출액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사람을 자를 수가 없다라고도 뭐 볼 수 있는 뭐 화폐 한상 효과도 있긴 한데,
일단 지금은 그 화폐 환상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 제가 봤을 때 그냥 인구 저 구조적인 영향이 제가 봤을 때 더 크다. 물론 이 구조적인 인구 요인은 되게 긴 시간 동안 1900 어떻게 보면 거의 한 70년부터 지금 감소한 일이지만 이게 이제 조금 더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데이터 수정을 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잠시만요. 네. 이게 값이 또 변해 있지가 않네요. 제가 이거는 뭐 다음 주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조정 지급 준비 조정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제가 좀 수정한 게 있었는데 지금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가 전주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2,500억 달러가 늘었으니까 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부 일반 계정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좀 감소를 했다. 이제 지준이 증가한 만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정도 오히려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준 자본 변동인데 연준이 또 지금 이건 나중에 좀 주제가 되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사실상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자산은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죠. 국채랑 MBS는 근데 부채는 다 변동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마진이 나고 있다. 일단 계속 부채 한도 협상할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얘기여서 일단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고요. 결과론적으로 그냥 지금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인플레이션이 더 나을 거라고 보는 게 이 예대율이 어차피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전히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것도 이 예대율이 높아져서 신용이 좀 창출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향후에도 저는 예대율이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봐서 좀 신용이 창출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게 봤을 때는 인구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사실 PC로 보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건 아니다. 특히 코어 PC로 본다라고 했을 때. 좀 신기한 부분은 있죠. 그리고 이 데이터로 보면 또 사실 더 신기할 텐데요. 7, 80년대 물가가 높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땐 또 다 실업률이 높았습니다. 생각보다 낮지가 않았거든요. 이 실업률들이 데이터들이 보면 물론 여기서는 더 높아지지만 이 데이터도 실업률이 절대 낮은 게 아니고 거의 한 7% 되는 거잖아요. 이때는 더 되는 거고 한 9%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실업률이 완전 바닥이 됐는데 여기가 물가 고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일단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실업률이 바닥이고 나서 결국 한번 조정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2000년도나 2008년도나 다 이제 조정을. 근데 증시가 한 번 더 그래서 저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지 않을까? 이 실업률이 결국은 좀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업률이 낮다는 것만큼 사실 긴축을 더 해야 된다라는 얘긴 거로 귀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제가 좀 저걸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업데이트가 정확하게 되진 않았네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그냥 간단하게 본다라고 치면은 결국 연방준비은행이 총 자산 대비 GDP가 약 한 20%까지 갈 때까지 이 파란 색깔의 데이터인데요. 이 데이터인데 얘가 한 여기까지 밑으로 올 때까지 진행이 됐듯이 얘가 결국 밑으로 내려와야 적정 통화량으로 이제 우리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가에 대해서가 좀 조절이 될 텐데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때까지는 계속 고통을 받을 거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충분하지 않다. 결국 가야 될 길이 멀다. 이제 그거를 이제 IORB에서 EFFR 금리로 봐도 그렇지만
뭐 실제로 요게 0, 이 파란 색깔이 0 이 빨간 색깔 선이 0인데요. 여기를 내려와야 사실 기준금리가 진짜 인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플러스 구간인데 지금 시장금리는 막 다 인하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길게 봤을 때는 좀 어려울 확률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근데 일단 뭐 실질 금리도 본다면 실질 금리가 많이 내려온 거 BEI 기대 인플레이션 많이 내려온 건 사실이고요. 실질 금리는 또 약간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실 모양새가 있고 뭐 특히 이제 BOJ랑 ECB 자산 부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출된 게 많이 좀 갚고 있는 거죠. 이제 시중에서 돈을 좀 갚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자산이 둘 다 감소는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둘 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실업률은 또 둘 다 낮은 상황이다. 이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그냥 매크로만 봤을 때는 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연준 총자산이 GDP 대비해서 너무 큰 게 요인이다. 이제 그거를 전 조금 더 가시화돼서 이 미국 조정 기준금리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저장이 안 된 건지 데이터가 좀 안 돼 있네요.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제 바로 이제 차트를 좀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면은 뭐 코스피 뭐 오늘 그냥 장기 쪽 데이터 구주봉을 봤을 때 일단 구주봉으로 사람 여기 구름대에서 또 버티고 있긴 했죠. 그래서 뭐 구름대만 봤을 때는 또 지지로 보일 수 있다. 또 사실 가능할 것 같고요. 이 구주봉만 봤을 때 3주봉 상으로는 여기 또 122동 평균선에 지금 걸려 있긴 하죠. 여기를 넘어서야 조금 더 안전해 보인다. 전환선 넘어갔지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주봉상으로는 또 전환선 기준선 넘어가 있으니까 나쁘진 않지만 일단 후행 스팬까지 확실히 넘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그냥 조정 파동이었고 지금이 그냥 비파였다라고도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뭐 사실 국내는 파동이 그렇게 깔끔하진 또 않기는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확실한 건 여기가 오파고 ABC 조정까지는 맞는데 이 ABC 조정 이후에 지금이 B 다음에 C냐 아니면은 그냥 C가 내려가고 있는 이 C의 1, C의 2, C의 3이냐 아니면 그냥 올라가는 새로운 상승 파동이냐인데 뭐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다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은 다 애매하긴 하고요. 그냥 일단 봤을 때 여기 구름대에서 좀 걸리긴 했고 볼린저도 벌어지는 상황에서 여기 또 괴선들도 다 모여 있어서 확실한 건 저는 또다시 위든 빛이든 강하게 튈 것 같긴 합니다. 이 괴선들이 다 모여 있어서요. 그래서 국내가 사실 저는 차트는 제일 애매해졌다라고는 보여지긴 하고요. 일단 좀 제일 애매한 것 같다. 지금 사실 차트는 뭐 코스닥도 특별하게 다르진 않아서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좀 애매하긴 하고요. S&P랑 뭐 S&P 데이터를 보면은 미국 쪽은 뭐 장기 파동은 뭐 명확합니다. 그냥 여기서까지 이제 5파 고점 치고 크게 다컨 때까지 A, B, C로 큰 조정을 보인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동이 2009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올라간 다음에 A, B, C로 빠지느냐 아니면 A, B, C로 다 끝났을 거냐의 문제인데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 기준선 위에서 이제 지지는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든 C든 하나인데 일단 조정폭이 애매하긴 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보통 4까지 오긴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이 ABC 조정이면 보통 기준선을 좀 깨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해서 뭐 둘 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사실 뭐 기준선에서 그냥 지지를 해버렸을 가능성도 뭐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뭐 아직까지는 저는 ABC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일단 이렇게는 보는데 뭐 올라가는 게 안 될 건 없다.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기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라고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안 될 건 없는 상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지금 아직까지는 저는 A, B, C로 A고 그 다음 B고 C의 1이고 C의 2고 그 다음 C의 3의 1, 3의 2, 3의 3으로 내려가는 게 저는 아직까지는 더 가능성이 크다라고는 봅니다. 어차피 채널 상으로도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뭐 문제가 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하면 그냥 B거나 이게 B의 C거나 A, B, C로 C거나 B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운 상승 파동, 조정 끝 완전 새로운 상승 파동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여기를 넘어가면이겠죠.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여기도 괴선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여있죠. 다 모여있죠. 전환선 기준선 120, 200, 50 그냥 모든 선이 다 모여있는 구간. 저는 위든 미치든 매우 강력하게 결국은 움직일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결국은 뭐 어디론가는 강력하게 갈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구름대 상단이랑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일단 막혀 있긴 한데 이 다음 움직임을 또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근데 비트코인 또 여기를 또 넘기는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애매해지기는 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파동을 보시면은 뭐 결국 여기 A, B, C까지는 꽤나 명확한데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모양이 되게 잠시만요. 이 구간이 되게 좀 애매하긴 해서 여기가 정확하게 읽히진 않는데 그냥 이게 A, B, C로 이게 B던지 아니면 새로운 상승 파동일 건지인데 근데 이게 참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조금은 지금은 애매한 상황이다.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고요.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아직까지는 그냥 안전해 보이죠. 많이 내려와 있다. 지금은 전환선 기준석도 역정돼 있고 지금은 그냥 뭐 특히나 뭐 그렇게 걱정할 요소는 없는 상황. 그냥 변동성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상황은 아닌 상황. 차트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괴선들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여기 이 지점을 지금 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선 그어 보면 넘긴 했으니까요. 이 추세선을. 이게 결국 B냐? 그러니까 이렇게 B냐? 아니면 새로운 상승이냐? 아니면 그냥 C의 1, 2, 3이냐? 이제. 그러니까 C의 1, 2, 3의 1, 3의 2, 3의 3이냐? 이제 뭐 그거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니케이 같은 경우는 뭐 YCC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도 결국 이게 1, 2, 3, 4, 5 다음에 그냥 조정 파동 정도지 않을까?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일단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뭐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됐죠. 그래서 그냥 유로 같은 경우 제가 A, B, C, A 그냥 이게 A, B, C 여서 1, 2, 3, 4, C는 5파니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지금 좀 많이 들긴 합니다. A, B, C 이렇게 그 다음 이게 B고 C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뭐 그 가능성이 전 지금은 가장 유로는 사실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유로 그게 아니라면 결국 이 조정 받고 지금 새로운 상승 파동이 쭉쭉쭉쭉 올라가야 된다는 건데 뭐 매크로나 밸류에이션상 지금 뭐 그럴 만한 유인은 뭐 크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설사 금리가 그냥 바로 뭐 인플레이션에 잡혀서 빠진다 하더라도 뭐 그만큼 올라갈 유인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이제 사실 인구도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 200일에서 넘어버렸기 때문에 일단 뭐 상방은 좀 뚫려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결국은 그 대신 좀 과열을 나타내고 있긴 하잖아요. RSI도 그렇고 MAC도 그렇고 뭐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뭐 여기서 딱히 또 롱으로 들고 가기도 저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실 항생도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볼린저 밴드 이렇게 계속 과연 타워할 수 있을까? 뭐 그거에 대해서도 뭐 그만큼 리스크를 질 만큼 지금 확신이 저는 없어서 항생은 특히나 중국 쪽은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고요. 뭐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중국은 또 여기를 또 넘어버렸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다른 나라도 넘을 수 있는 또 환경도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사실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A, B, C 그 다음에 A, B, C여서 이게 B일 수도 충분히 있겠다라는 생각도 중국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뭐 다른 나라들도 결국은 과거보다는 뭐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뭐 달러 원 같은 경우도 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WTI 같은 경우에는 또 스물스물 다시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제 여기 구름대를 넘으면 더 크게 이제 반등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좀 넘냐 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실질 금리가 뭐 좀 올라오긴 했지만 큰 폭으로 올라온 건 아니었고 일단 뭐 지금 시장이 물가가 잡힌다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뭐 그 부분 때문에 좀 금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좀 단기 과열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도 사실인 모양새고요. 국고채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그때 추세선으로 봐도 일단 고점을 치고 뭐 내려오고 있는 추세는 추세다라고 봅니다. 이 RSI로 봐도 그렇고요. 3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거의 기준선 근처까지 내려왔고 볼린저 밴드 넘어갔다가 주봉으로도 52동 평균선 일단 구름대 상단 근처까지는 와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긴 하고요. 그다음 미국채 10년물도 일단 뭐 주요 지지선들 다 깬 상황에서 202동 평선만 남아 있어서 일단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 일단 여기 다시 좀 고점을 좀 넘어주긴 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뭐 일단 증시가 이때 반등할 때도 있었고 뭐 키스콜딩스는 일단 뭐 금융위에서 지금 뭐 또 자사주 매입한 거 모든 회사들 또 의무소가 이제 그런 것도 있던 것도 뭐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아마 받지 않았을까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뭐 그냥 파동으로 본다라고 하면 개별 종목 파동을 잘 보진 않지만 이게 A, B, C까지 뭐 나온 건 오케이인데 그래서 이게 A, B, C가 그냥 조정이 끝이 났냐 아니면 A 다음에 B가 나오고 C가 나오냐는 사실 이건 지나봐야밖에 알 수는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봐야밖에 알 수 없긴 한데 뭐 저는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키스코 말고 개별적인 종목 말고 매크로를 봤을 때는 저는 좀 아직까지는 그냥 A, B, C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뭐 아직은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키스콜린스 밸류에이션 자체는 뭐 매우 훌륭하다. 뭐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부정할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일단 주가가 일단 뭐 빠져야 일단 대주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주주 환원 정책에. 근데 물론 뭐 안 빠지더라도 주주 환원 정책만 하면 뭐 충분히 저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일단 뭐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뭐 아주 크게 올랐죠. 요즘 이제 IFRS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측면들이 좀 있어서 일단 다시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 일단 머리를 좀 드러내긴 했는데 넘지는 못하면서 끝은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확실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냥 지금 증시에 좋은 회사다. 손보 라인도 일단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일단 괴선들이 좀 많죠. 여기 구름대 선행스팬 2랑 하단이랑 결국 여기 202동 평균선 걸려 있긴 해서 여기를 좀 돌파는 하고 뭐 매수를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상대 가치 평가로는 이제 그냥 절대가치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나쁘진 않은데 전보다는 아니지만 높긴 한데 이 금리를 또 감안하니까 여기도 뭐 메리트가 엄청 큰 거는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뭐 우리금융지주는 지금 금융지주 중에선 제일 못 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배당 여력이 크지 않죠. 여기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도 이번에 인수하듯이 자회사를 좀 많이 사야 돼서 이제 비은행 부분도 좀 매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배당 여력이 가장 제한적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멀티플이 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는 부담 요인인 거죠. 이제 그런 영향은 있고 여기도 똑같이 200일 가면 전환선 걸쳐 있어서 일단 올라갈 거면 확실히 좀 뚫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대세 상승이다 라고 뭐 말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저는 뭐 일단 아직은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여기 전환선에서 걸려 있기도 했고 충분히 저는 그냥 이게 A, B, C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좀 조심해서 나쁠 건 없는 상황. 이제 뭐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상대 가치 평가로도 싼 편은 싼 편이지만 금리를 또 감안하면 엄청 싼 건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 여기 추세선을 뭐 삼성은 주봉으로 안 보고 그냥 일봉만 본다고 치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인데 뭐 괴선들 괴낭장이 여기도 많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밑으로 뚫고 내려가면 뭐 충분히 무너질 수 있고 일단 구름대 위로 올라가면 또 새로운 B의 C거나
아예 새로운 상승이거나 뭐 둘 다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뭐 크지는 않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이제 금리가 사실 문제긴 한 거죠. 결국 금리가 빠져야 되긴 한다. 증시가 반등을 하려면. 그래서 사실 실업률이랑 물가 둘 중에 뭐가 맞는 것인가가 인 건데, 저는 일단 물가가 상품 물가가 많이 빠지고 서비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서비스 물가랑 실업률이 지금은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 구름대를 넘지 못하고 일단 빠지고 있는 추세. 그 다음에 이 전환선 기준선을 지지를 하냐 못하느냐 싸움이라고 보고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절대가치 평가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지만 뭐 실적 변동성에 그냥 영향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이게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야 돼서 그냥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는 그냥 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이후로 제가 좀 이 신년 PBR 바뀌는 게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가치 평가는 좀 넘기도록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그냥 구름대를 확실히 넘기질 못한 거죠. 이게 현대차도 주봉상으로도 아까 구주봉으로 본다고 치면은 요즘 턱걸이로 걸려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훅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이제 올려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보이는 상황.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해주느냐 마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하면 그냥 이제 진짜 수직 낙한 거거든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또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이제 200일을 여기를 넘냐 마냐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주봉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볼린저 밴드 좀 타다가 내려가서 이건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모양새인데, 일단 뭐 이것도 구름대라도 좀 확실히 넘겨야 뭐 그래도 좀 상방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그 다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좀 비싼 편이다. 이제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나스닥 할 때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나스닥도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200 이동평균선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위로 뚫냐 마냐가 이번에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결국 전환선 기준선인데까지 와서 후행 스팬도 다 결국 다시 넘지 못했고요. 밑으로 가냐 위로 가냐, 또 운명의 갈림길에 얼마 남지 않았다. 뭐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도 보도 그렇고, 이게 특히 선물로 보면 이제 하루 딱 지나가면 26 변화일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때가 위든 밑이든 저는 좀 튈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생각은 들고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승 파동으로는 보이지 않거든요. 올라가는 게 다 겹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의 상승세는 제가 봤을 때 비의 조정이지 않을까. 비의 조정이다. 지금 이 채널이 깨지면 결국 다시 하락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한 파, 두 파, 사 파, 네 파,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까지 갈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내리 꽂을 확률이 전 조금 더 높아 보인다 생각은 하고요. 뭐 롯데케미칼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그냥 아주 비싸지도 않은 아주 싸지도 않은 그 정도 밸류에이션이고, 상대가치 평가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를 넘진 못해서 일단 구름대라도 좀 넘어보자. 일단 1차적인 게 구름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는 회사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좀 추세를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저 기준선 200일은 넘겼지만 확실히 넘기진 못했죠. 저는 구름대까지 좀 넘겨야 되긴 한다 라고는 보여지고, 다만 밸류에이션은 뭐 사실 GS는 매우 매우 싸다, 사실 저평가는 된 회사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KT 같은 경우에도 여기 기준선을 결국 넘지는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준선이 또 내려올 겁니다. 내일부터 내려올 텐데 여기를 확실히 넘어주느냐 넘지 못하고 훅훅 같이 빠져주느냐, 이제 그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다. 뭐 결국 곧 방향성이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이 정도면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DLNC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저항선 기준선 넘어 있지만 후행 스팬 일단 돌파하고 구름대라도 사실 위로 저는 돌파를 해야 뭐 그래도 좀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생각은 합니다. 카카오도 결국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결국 여기 밑에를 먼저 깨느냐, 일단 고점을 먼저 깨는데 고점은 너무 멀으니까 밑으로 먼저 깨면은 다시 이제 내려간다는데 뭐 아직까지 추세를 알기에는 조금 힘이 부족하다, 아직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는 다음에 본다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120일에 1점 걸려 있기도 하고 뭐 아직까지는 큰 방향성이 나오진 않았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절대가치 평가는 조금 고평가로 보인다. 사실 그렇게 보이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아직까지 추세는 좋지 않다. 결국 200일 이동평균선이라도 넘고 구름대라도 넘어야 되는데 뭐 계속해서 지루하게 못 넘고 있어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 뭐 밸류에이션 자체도 크게 메리트가 없어서 안 좋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굳이 이게 떨어지는 칼라를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 뭐 사실 올라가는 추세 보고 차라리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생각을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봐도 고평가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여기 이제 구름대도 다 넘고 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엔 좀 어려워졌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A, B, C로 이거는 딱 꽂히긴 한 거죠. 지금 A, B, C로 꽂힌 다음에 이게 새로운 상승이냐 아니면 이게 그냥 B냐, 이제 뭐 그 정도 판단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좀 애매하다. 근데 만약에 뭐 난 NC가 너무 좋아서 산다라고 만약에 하는 사람이라면 사고 그냥 기준선 뚫리면 팔자 뭐 이런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겠죠. 근데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메리트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결국 뭐 이번에 고점을 쳤다가 볼린저 밴드 좀 이렇게 상회하다가 뭐 넘어가면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좋지는 않은 모양새다. 일단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파동으로 매기기도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RSI나 이런 건 좀 과열 보이다가 뭐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대신 밸류에이션은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 충분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는 이제 122동 평균선 좀 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200일이죠. 200일은 좀 넘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고요. 그 다음에 절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여긴 그래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뭐 좋지는 않은데 뭐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냐 아니냐인데 뭐 좀 바닥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전 짧다고는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뭐 조금 더 커 보이는 게 사실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밸류에이션 나쁘진 않습니다. 110이면 좋은 편이다 라고 봐야 될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직까지 상승 추세로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냥 차트 모양새로 봤을 때 계속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걸리기도 했고요. 좀 저항선은 결국 뚫고 가는 게 전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기업평가 뭐 밸류에이션도 크게 좋지 않고, 잠시만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올 같은 경우는 뭐 다올 인베스트먼트 팔면서 올랐다가 결국은 빠지면서 끝났지만 뭐 일단 아직까지는 굳이 뭐 떨어지는 칼라를 잡을 만큼 뭐 반등한 거가 아닌 것 같다. 그나마 이제 후행 스팬이라도 올라온 거는 정말 다행인 모양새고요. 그 다음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을 좀 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추세 상승이냐 아니냐가 조금 더 주의가 되긴 하겠죠. 여기 볼린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애플도 좀 차트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뭐 A, B, C, A, B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러니까 C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C가 여기까지 해서 그냥 A, B, C가 전저점을 뚫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뭐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조정폭이 사실 큰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C의 1이라고 쳤을 때 여기가 C의 2라고 치면 여기 C의 3의 1이 조금 너무 애매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준선까지 거의 반등은 해왔으니까 뭐 여기서 저항을 받고 빠질지 지지를 다시 지지선으로 바꿔버릴지는 조금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데 이게 진짜 바닥이었냐 가짜 바닥이었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다음 A 아니면 C의 1, C의 2, C의 3, C의 4, C의 5 뭐 이런 식으로 갔을 수도 있고 뭐 더 늘렸을 수도 있고 일단은 뭐 다 열린 상황이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적 반등 중이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지긴 했어요.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냥 A, B, C 하고 B 다음에 그냥 C의 1, C의 2, C의 3이든 아니면 이게 B든 결국은 좀 조정 파동 중인 것 같다라고 저는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이긴 하고요. 뭐 게임스톱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올라오긴 했지만 결국 뭐 기준선 뚫었죠. 50일이나 구름대 안에서 좀 막히면서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뭐 차트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위도 있고 밑으로도 있고 차트는 뭐 위도 있고 밑으로도 있고 근데 사실 그냥 매크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물가 이제 소비자 물가 특히 이제 상품 이쪽은 이제 주식이 오른다에 베팅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다 내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뭐 이제 차트도 받고 했으면 근데 또 인구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드렸듯이 인구적으로는 좀 인플레를 보면서 이제 그건 또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저는 작용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조금 아까 이제 준비됐던 걸 봤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좀 업데이트가 안 돼서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뭐 결과론적으로 계속해서 좀 증시가 방향성이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조심하시면서 저는 운용하시는 게 방향성적 결정되실 때까지 뭐 그렇게 운용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